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그램 개발 평가 제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강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대상자와 이해관계자 파악을 하고 또 구성을 하는 작업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의 복습을 우리가 간단하게 복기를 하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 활동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의들 그리고 관계들, 목적과 목표, 활동 내용을 선정하는 기준, 설정하는 기준, 그리고 설정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은 프로그램 참여자와 이해관계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그리고 또 구성한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이번 7장의 개요입니다. 첫 번째로 프로그램 참여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선정 기준, 그리고 프로그램 이해관계자는 누구인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다루었었지만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방법, 수행 인력을 구성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전반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김훈이라는 우리 유명한 소설가지요. 김훈 작가의 흑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보면 사위네가 서울로 살림을 옮길 때 정약현은 나루터에 나와 전송했다. 배에 오르기 전에 육손이가 땅에 엎드려 정약현에게 절하면서 울었다. 정약현이 사위에게 말했다. 육손이는 제 부모가 낳은 자식일세. 그걸 잊지 말게. 서울로 가는 강선에서 황사영은 그 말에 단순성에 놀랐다. 육손이는 노꾼도 아니면서 노를 저었다. 이 흑산이라는 책은 조선 말기에, 조선 후기에 천주신자들의 고초를 다룬 소설입니다. 이 정약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정약용의 큰 형님입니다. 정약용 일가가 천주교를 믿게 되면서 가문이 폐족이 되죠. 그 상황을 이제 그리게 되는 처음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이때 육손이는 정약현이 아주 충직하게 생각하는 노비입니다. 그런데 이 노비를 황사영이라고 이야기하는 자기 사위에게 딸려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육손이는 제 부모가 낳은 자식이다. 그걸 잊지 마라. 인간은 누구나 다 부모가 있지요. 그만큼 또 귀한 존재다. 아무리 노비지만 모든 인간은 고유한 존재니 그것을 받아들여라 라고 장인어른인 정약현이 사위 황사영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매한 선비의 어떤 태도를 볼 수 있지요. 두 번째 이야기는 메리 더글라스라는 우리 인류학자입니다. 이 인류학자는 우리가 기부나 동정을 생각을 하게 할 때 꼭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한 이야기 중에 아낌없이 베푸는 선물조차도, 우리가 아주 중요한 선물조차도 그것을 받는 개인의 자기 존중을 손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이것이 선물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잘 고려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낌없이 베푸는 선물일지라도 그것은 받는 그 사람에게 자기 존중을 손상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처드 세넷이라는 사회학자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죠. 서로 다른 기술 또는 흥미를 가진 사람들끼리의 접촉은 무지사할 때 풍성해지고
규제될 때 빈약해진다. 이 말은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서 지내면 여러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을 통제하고 컨트롤하면 할수록 그 에너지는 약하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프로그램 참여자들도 하나의 인간이다. 고유한 인격을 가진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끄집어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참여자는 그러면 누구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대상자 혹은 참여자, 흔히들 우리 사회복지 개입의 대상자들을 클라이언트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CT라고도 표현을 하죠. CT 이렇게 딱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클라이언트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게 된 이유는 클라이언트 자체가 의뢰인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데, 수혜자라는 용어로 표현하게 되면 그 의뢰인, 그 대상자가 주체성이 없고 자기결정을 하지 못하는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의뢰한다 라고 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클라이언트라는 용어를 프로그램의 혹은 실천 기법의 대상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곧 사회복지 실천 활동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상으로만 남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실천 활동 그 자체의 주체이고 또 일부이며 때로는 우리가 전부 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클라이언트라고 이야기하는 용어 자체가 아주 오래된 용어로 우리가 사용되어졌었는데, 현재는 이 클라이언트 용어 자체도 상당히 사회복지 실천 활동에서 대상화된 존재를 이기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클라이언트라고 우리가 대상을 표현함으로써 이 대상의 주체성을 좀 더 증진시키고자 노력을 했었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클라이언트는 이용자, 수혜자, 대상자 정도로만 생각하게 되는 경향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어가 생동감이 아주 떨어지게 되고 낡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활동이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강조하게 되면서 생겨난 변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클라이언트라는 용어보다는 참여자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participants라는 참여자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활동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또 그 욕구를 해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면서 주체적인 용어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대상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 우리 스스로도 변화되어야 되겠죠. 또 변화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각각의 목적을, 공통된 목적을 이루고자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대상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대상화라는 용어는 상당히 좀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으나,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이 용어만큼은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참여자라는 용어를 우리가 활용하려고 하는 노력은 대상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이다. 그러면 이 대상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대상화는 사람을 주체로 보지 않고 또 적극적으로 만나려고 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사람을 그냥 하나의 대상으로 밀어붙이고 객관화된 존재로 밀어붙이고 우리의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타자를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 그 목적의 도구나 수단쯤으로 보고 다룬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욕구에 따라서 상대방을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성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어떤 이득 또 정치적 이익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게 되었을 때 상대방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다든지 정치적 이해관계의 대상으로 삼는다든지 또 경제적 이윤거리로만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대상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많이 활용을 하게 되죠. 대상화는 다른 말로 타자화, 물화는 물질적 존재로 다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품화, 가격을 매긴다는 것이죠.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사람들을 그 가치를 평가한다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대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우리가 이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사 누스바움이라는 사회학자가 이 대상화라고 하는 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사 누스바움이라는 학자는 상당히 유명한 사회학자인데요. 혐오와 수치심이라는 저작에서 7가지 개념으로 대상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구성입니다. 대상화의 주체, 그러니까 대상화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대상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서 대한다. 도구일 뿐이다라는 거죠. 만남의 목적이 자신의 목적 성취를 위한 도구로 만들어버린다. 두 번째, 자율성의 부정입니다. 대상의 주체가 대상이 자율성과 자기 결정권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약한 존재로 아니면 어떤 결정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로 생각을 하고 밀어붙인다는 겁니다. 흔히들 아이들을 키울 때 이런 경우가 많죠. 이건 아주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대상화의 하나의 예입니다. 겨울이 되었습니다. 바깥이 춥습니다. 근데 아이는 춥지가 않습니다. 밖에 나가면 추울 수도 있겠으나 춥지 않습니다. 그래서 얇은 옷을 입고 외출하려고 합니다.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야, 밖에 춥다. 따뜻하게 입고 가라. 아이는 고집을 피웁니다. 아, 나는 안 추워요. 이 정도로도 충분해요. 자기 결정을 했죠. 그런데 엄마는 그 결정을 믿지 않습니다. 야, 바깥이 춥단 말이야. 니는 그건 아무것도 몰라 라는 뜻이죠. 네가 당해봐야 알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엄마도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애한테 옷을 입힙니다. 두껍게 입히고 난 다음에 아이가 밖에 나가니 실제로 춥지 않습니다. 계속 더워옵니다. 옷을 집어 던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운동장에서 놉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아주 보편적으로도 일어나는 상황이 대상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대방을 취약한 존재라고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스스로 자신의 삶들에 대한 결정들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보는 것입니다. 최근에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죠. 그래서 아주 권력이 있는 사람이 혹은 위세가 있는 사람이 위세가 없는 사람들을 취약한 존재로 보고 길들여 나가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자율성의 부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비활동성입니다. 비활동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상화의 주체는 대상이 자주성 그리고 활동성까지도 결여한 것으로 대한다.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또 결정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어떤 것들을 활동할 수 없게 한다. 활동하지 못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활동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비활동성입니다. 네 번째, 대체 가능성입니다. 대체 가능성은 대상을 동종의 다른 대상과 혹은 이종의 다른 대상과 교환 가능한 것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이성친구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람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없겠죠. 근데 그 사람이 사랑이 아닌 그냥 말초적인 즐거움만을 대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은 늘 언제나 그 이성 친구들을 교체해 나갈 겁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서 대할 뿐만 아니라 다른 도구를 계속 찾아 나가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유니크하다는 뜻입니다. 특별하고 특이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평균율의 세상에서 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적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사회복지의 관계의 원칙 기억나십니까? 제일 첫 번째 원칙이 뭡니까? 예, 개별화의 원칙입니다. 인간은 모두 다른 존재다. 그래서 대체 불가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대상화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대상을 동종의 다른 대상이나 이종의 다른 대상으로 교환 가능한 것으로 대하는 것이죠. 그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목적에만 부합하도록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을 대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침해 가능성입니다. 침해 가능성, 그러니까 폭력을 수반한 침해를 뜻합니다. 언어적으로나 비언어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또 침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침해 가능성은 대상화의 주체가 대상이 경계 완전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그것을 해체하고 부수고 침입하는 것을 허용되는 것으로 대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주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 자신의 주체성의 경계,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을 에워싸고 있지 않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경계를 넘어서 해체시키거나 부수거나 침입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여성이 여름이 되었습니다. 예쁘고 또 나름대로 시원하게 입으려고 짧은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폭력을 기획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여성이 이 폭력을 야기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이야기죠. 왜냐하면 경계의 완전성을 결여했다는 것으로 스스로 판단했다. 누가? 주체가. 대상화의 주체가. 대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여된 것으로 인지한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예,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체하고 부수고 침입하는 것을 허용되는 것으로 대하는 그런 태도를 갖추게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 소유권입니다. 대상이 다른 사람에게 소유되고 또 판매와 구매 및 기타 등등이 가능한 것으로 대한다. 사람을 주고 팔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앞서 우리가 조선조 때 노비제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구속시키죠. 판매할 수도 있었습니다. 구매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정약현의 이야기는 그런 제도가 있고 사회 풍속이 있다 손치더라도 육손이는 어떤 존재다? 예, 제 부모가 있는 존재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부모의 것이었고 혹은 그 사람은 부모의 애정 안에서 성장했던 사람, 그래서 부모의 애정 속에서 컸던 사람, 너도 부모가 있고 나도 부모가 있으니 동일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소유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제가 젊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을 보면서 약간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성 친구와 교제를 하게 될 때, 사귀게 될 때, 너 내 거, 나는 누구 거, 그럴 수 없지요. 그런데요,
이것이 제가 그렇게 높아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말은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그 생각에 영향을 주게 되면 그 생각은 다시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성친구라든지 친구들을 존중하게 될 때,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소유로 판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사람의 생활이 있고 저 사람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가치는 우리가 침해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7번째, 끝으로 주관성의 부정입니다. 이 주관성의 부정은, 대상화의 주체는 대상이 경험하는 경험이나 느낌이 설령 존재한다 하더라도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대합니다. 상대방의 경험이나 상대방의 감정,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대상화의 주체가 상상하는, 또 자기가 고려하는, 판단하는 그런 경험, 느낌, 이것이 대상에게도 그대로 있을 것이야 라고 가정하고 이 타자를 대하는 것을 주관성의 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런 게 있죠. 예를 들면 저는 고기를 엄청 좋아합니다. 채소보다는 고기가 낫죠. 맛있습니다. 근데 고기의 맛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고기를 별로 맛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그 사람을 데리고 고깃집에 가서 근사하게 한우를 사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한테 묻습니다. 맛있지? 먹어봐. 근데 그 친구는 저를, 이 한우집이란 비싼 데에 왔으니까 저를 그냥 배려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맛있어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대화 속에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내 느낌을 상대방도 똑같이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동조의식에 대한 기대도 있겠지만, 조금 더 지나치게 되면 주관성의 부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난 이게 너무 맛있는데 넌 그게 맛이 없단 말이야? 이해할 수가 없어. 넌 왜 그렇게 생각하지? 이 말은 넌 어떤 존재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구나. 혹은 내가 경험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니, 내가 느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니 너도 그것을 경험해야 돼. 그렇다고 이야기해 라고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주관성의 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7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도구성, 자율성의 부정, 비활동성, 대체 가능성, 침해 가능성, 소유권, 주관성의 부정 등을 살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일상적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런 관점들 아니었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저도 반성이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와 너와의 관계 내에서, 그리고 우리라는 이런 총체적인 관계 내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대상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태도이자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대상화라는 용어를 아주 장황하게 설명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어떤 목적, 그러니까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목적을 추구하게 될 때, 자칫 잘못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대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을 받고 또 많은 고민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성공해야 되겠죠? 성취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목표의식에만 사로잡히게 되다 보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또 변화가 일으켜져야 되는 우리의 클라이언트, 우리의 참여자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객관화시키고 도구화시키고 물질화시키고 혹은 더 나아가서 정치화 또 상품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고유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프로그램 이용자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프로그램 이용자를 통해서 우리는 큰 깨달음을 얻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대상자 혹은 참여자를 선택한다는 것, 선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되고 또 아주 위중한 작업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시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